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저희 초급 과정, 중급 1, 중급 2, 또 고급 과정까지 다 마치신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김경현 선생님, 미애 선생님, 또 박용희 선생님, 또 편희정 선생님, 옥쌤, 또 아직은 못 들어오셨는데 우리 규나쌤까지 끝까지 이렇게 낭독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요. 저희 고급 수련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목소리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 옥쌤 나와주세요. 네, 네, 오늘 화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옥쌤의 내가 만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성공담이라기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오가는 다정한 마음을 조용히 모아둔 이야기들이에요. 작가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서 그런지 문장이 진솔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선한 마음이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됨을 바라는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책 안에는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이야기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작가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후쿠오카행 비행기표를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대학생에게 양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재미있고 따뜻해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연결되고 작은 친절이 다음 친절을 부르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또 작가는 헌혈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팬데믹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이후에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저 참고 넘기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내려는 과정도 담겨 있어요. 이 책은 작가가 사회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훈훈함 속에서도 웃음을 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며 결국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김민석 작가의 강의를 먼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김민석 작가 책을 꼭 읽어보라는 추천글을 보고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만 두고 있었거든요. 강의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학부모 강연으로 초대해 볼까 하고 고민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는 지역에서 김민석 작가의 학부모 대상 준 강연이 열린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건 운명이다 싶어서 바로 신청했어요.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년에 500번 정도의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테이프를 틀어놓은 듯 AI가 강의를 하나 싶을 정도로 딱딱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사님도 점점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강의하는 강사님도 울컥하고 댓글창도 감동이다라는 반응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울컥하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바라는 선생님들. 바로 제가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자경로 김진수 선생님과 자경로에서 함께하는 선생님들이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책은 우리에게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나요? 오늘 저는 낭독을 통해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약의 시절을 기억하는 당신에게 첫 책인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를 쓴 지 5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대학에서 나온 이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연구 주제도 주어지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으로, 육아하는 사람으로, 작가와 독자를 잇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경계에서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연결이라는 단어를 곁에 두게 된 것을 알았다. 나는 나와 결이 같은 사람을 찾아 그와 이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일과 삶이 그 세계와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나이, 지역, 학력, 소득, 아파트의 브랜드가 같은 사람을 찾아 어울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나 폐쇄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삶의 지향이나 태도다.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만큼 느슨하면서 동시에 단단한 연결의 고리는 없다. 그건 어쩌면 서남의 감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과 불평등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공정에 매몰된 한편 불평등한 구조는 심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가운데 서남을 꺼내든 건 듣기에만 좋은 무책임한 태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MZ세대라고 명명한 그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 그들은 그간의 어느 세대보다도 선함에 민감하다. 돈줄을 내다라는 신조어처럼 그들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대상을 발견하면 기어코 잘 되게 만들어내고야 만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외롭게 두지 않는다. 아낌없이 돈을 쓰고 다시 그에 그치지 않고 좌표를 찍어 연결하고 확장해낸다. MZ세대는 각자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또한 연대하는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들이다. 그들을 관통하는 단어는 공정이나 불평등보다도 오히려 선함이 되어야 한다. 그건 그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경쟁과 불평등의 구조 안에서 발견한 유일한 가치일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기성세대들은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는 선한 연대를 두고 역시 아직 살만한 세상이야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새로운 세대의 출현 덕분에 이제 세상은 살만해질 거야 라고 말해두고 싶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이 시대의 선함이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갔다. 그러면서 떠올린 단어는 무해함이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해한 존재가 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애쓰고 있는 듯하다. 코로나라는 일상이 된 재난을 겪으면서는 더욱 그렇다. 마스크를 쓰는 마음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의 안녕을 위한 것임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기보다는 다만 이 공동체를 위해 저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타인에게 무해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개인들은 거창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들을 즐겁게 그리고 가만히 해나간다. 예를 들면 채식을 지향하는 나의 친구도 그렇다. 그는 고기를 좋아하고 나와도 종종 먹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채식을 하며 지낸다.
단순한 취향이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채식이라는 그의 선택은 자신의 식탁에 고기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게 되면서 동물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누군가는 쓰레기를 정갈하게 분리배출하는 데서, 누군가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데서, 누군가는 평범한 개인에게 분노하지 않는 데서 그렇게 자신의 생존이 이 세계에 무해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선택과 실천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지향이 같은 사람들을, 결이 같은 사람들을 곁에 두면서 우리는 반드시 연결된다. 돌이켜보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모든 일은 나는 괜찮은가? 하고 계속해서 묻는 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게 된 개인은 조금 더 단단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고 나면 다음의 질문이 순차적으로 찾아온다. 당신은 괜찮은가? 그리고 우리는 괜찮은가? 하는 것이다. 나, 당신, 우리로 확장되는 이 물음표가 결국 서로를 발견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단단해지기 이전 그 연약의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다. 누군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변의 연약한 타인들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민다. 그것으로 그들이 연약의 시절을 잘 버텨낼 수 있게 돕고 그들을 둘러싼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보탠다. 나는 연약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이 이 세계를 연결해내고 구원해낼 것을 믿는다. 그렇지 않은 이들과 연결되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나와 만나야 할,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러한 행동의 대가와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와 닮은 사람을 발견한 어느 날, 그리고 그가 마침내 내 앞에 도래했을 어느 날, 우리는 두 팔 벌려 그를 끌어안아야 한다. 에필로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책에 나온 몇 가지 경험의 그 이유를 말해두고 싶다. 우선 나는 계속 뛰고 있다. 목요일 저녁마다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갈 수 없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뛴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뛰고 있지만 함께 뛰던 누군가는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고 누군가는 매일 뛰면서 소소한 기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꾸준히 달리기를 해온 담당 편집자는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93년생 김민섭 씨는 잘 지낸다. 그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가 자신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 책의 추천사를 쓰는데도 흔쾌히 응해주었다. 사회 초년생인 그는 자신의 일과 삶을 일치시키며 즐겁게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 상대방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할지를 많이 고민했다. 그래야 이런저런 비용을 그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만하면 그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다. 그는 이제 나와 닮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전보다는 더 조심하게 될 것이다. 헌혈은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 아직도 어쩌면 앞으로도 나의 피보다 더 필요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없다. 글은 계속 쓸 것이지만 타인과 이 세계에 다다르는 그 정직한 나름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 싶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고 있을 당신은 선한 존재라고 믿는다. 그대 고운 사람, 무해한 존재로서 타인과 이 세계와 만나고자 하는 당신의 선한 길은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 길을 계속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몇 년간 내가 가장 많이 해온 한마디를 당신에게 보낸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잘됨이 나와 우리의 잘됨이 될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전해줄 김경연 낭독가님을 소개합니다. 옥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이야기 가슴에 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경연의 내가 만난 청구의 추억. 청구의 추억은 1969년 신영복 선생이 통역당 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쓴 글입니다. 선생이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1966년 어느 봄날, 대학생들과 서울흥으로 나들이를 가던 중에 6명의 아이들을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선생은 아이들의 모습에서 똑똑치 못한 옷차림으로 안쓰러운 춘궁의 느낌을 받았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린이라고 구별짓지 않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접근 방식과 소재 선택이 아이들의 관심사에서 시작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각자의 봄소풍을 즐겼고 선생은 멀리서 자신과 대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의 만남은 아이들이 작별 인사로 한 묶음의 진달래꽃을 전해주며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아이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청구회가 결성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교수와 국민학교 7학년, 8학년 아이들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만 1968년 7월 선생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면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형수로 감옥에 있을 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인적인 애환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 지키지 못한 약속들, 빌린 책, 갚지 않은 돈 등등. 그중 하나가 청구의 아이들과의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토요일에 이유도 모른 채 장충체육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선생은 하루에 2장씩 지급되는 휴지에 기억을 꾹꾹 담아 기록했고 1998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증보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후반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2009년 1월 새학기 학급문고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글이 있을까 싶었고 산동네 아이들을 향한 안쓰러움과 그들을 바라보는 선생의 마음이 고스란히 문장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늦깎이 초임교사의 마음속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로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송정희 성우님이 코칭을 하실 때 가끔 한 문장 한 문장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낭독가로서의 스킬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저도 청구의 추억 속 선생의 시선과 태도, 아이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와 의미를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꼭꼭 씹어서 내 삶 속에 녹여내고자 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 앞의 넓은 광장에서 우리 7명은 옛 친구처럼 반가이 만났다. 그러나 이미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녀석들의 정성 앞에서 나는 또 한 번 민망스럽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1시간이나 먼저 와 있다는 사실이 무모한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되기는커녕 그들의 진솔함이 동상처럼 높이 올려다 보이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6시에 장충체육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 약속은 1968년 7월 내가 구속되기까지 매우 충실하게 이행된 셈이다. 우리들이 만나서 하는 일이란 무슨 할 일을 만드는 일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만나서 서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그저 만난다는 사실 그것이 그냥 좋을 뿐이었다. 괜히 자기들끼리 시키지도 않은 다른 박질 내기를 해보이기도 하고 광장 가장자리의 난간에서 서로 떨어뜨릴 내기를 하거나 모자를 뺏어서 달아나기를 하는 것들이 고작이었다. 10원에 5개씩 주는 아이스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난간 부근에서 약 1시간가량을 보내고 약수동 고개를 넘어 문화동으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걸어가서 내가 버스를 탐으로써 헤어지곤 하였다. 2번째인가 3번째 모임에서 우리는 상당히 건설적인 합의를 보았다. 문화동 입구의 작은 호떡집에서 10원에 3개 하는 문화빵을 앞에 놓고 매달 10원씩의 저금을 하자는 약속을 한 것이었다. 6명이 10원씩을 모으면 60원. 거기다 내가 40원을 더하여 매달 100원씩의 우편저금을 하기로 하였다. 수금과 예금 및 통장의 보관은 이규환 군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한 달에 100원씩이라 하더라도 1년이면 1200원, 10년이면 12,000원이다. 우리는 그때 10년까지 계산해 보았다고 기억된다. 그날은 공책을 한 권 사서 그것을 우리의 회의록 겸 장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기해야 할 사실은 매월 저금하는 10원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번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는 점이다. 한 달에 10원 벌이는 자신만만하단다. 물지개를 져다주기, 연탄을 날라다주기 등 산비탈 동네에 사는 어린이들이 끼어들 수 있는 노력봉사의 사례금이 우리의 수입원인 셈인데 더러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집안 식구들의 심부름값이 섞여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고충이었다. 이렇게 하여 쌓인 우리의 저금은 내가 구속되던 1968년 7월까지 2,300원이 되리라고 기억된다. 내가 육사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1966년 6월과 7월 2달, 그리고 67년 2월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달, 그리고 그 외에 한두 번가량 적금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언젠가 내가 받은 원고료 수입에서 그동안의 부족에 약 300원 정도를 불입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조대식인가 이길승인가 자기의 무슨 수입 중에서 20원가량 초과 불입한 일도 있었다. 우리는 열심히 모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장충체육관의 처마 밑과 층층대 밑에서 만났으며 겨울철에도 거르는 일 없이 만났다. 회의 명칭도 꼬마들의 학교 이름을 따서 청구회라고 정식으로 명명하였다. 청구회가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역시 독서였다. 나는 매월 책 한 권씩을 회의 도서로 기증하였으며 회원 각자도 책을 한 권씩 모았다. 그리하여 청구문고를 만들 작정이었다. 무정.
집 없는 천사, 로빈후드의 모험, 거지 왕자, 플루타크 영웅전, 소영웅 등의 책을 읽었다. 청구회의 모임은 한 달에 4번인 셈이다. 매주 토요일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추천한 책을 번갈아 가며 낭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그들의 독후감을 이야기하게 하고 거기에 곁들여 비슷한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가끔 호떡집에 자리를 옮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걱정과 어려운 일을 서로 상의하기도 하였다. 당면한 걱정 역시 중학교 진학 문제였다. 그러나 그것은 중학교에 진학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이라는 점에서 실은 진학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진출 문제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결론은 대체로 1, 2년 뒤에 야간 중학에 입학하거나 또는 자격검정고시를 치르고 바로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1968년 7월까지 중학교에 진학한 회원은 조대식 1명밖에 없었으며 또 이덕원 군이 자전거부에 취직이 되었을 뿐이었다. 이덕원 군이 자전거부에 취직함에 따라 우리의 모임도 마지막 토요일에서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와 셋째 일요일이 이덕원 군의 휴일이기 때문이었다. 독서 이외에 청구회 회원들이 한 일들도 제법 다채로운 것이었다. 이를테면 우선 동네의 골목을 청소하는 일을 들 수 있다. 나는 그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자기 동네의 골목을 쓸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름철과 겨울방학 때는 매주 2, 3회씩이나 골목을 청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겨울철에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비탈길을 고쳐놓는 일이다. 땅에 박힌 얼음을 파내고 그것을 층층대 모양으로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봄철이 가까워 땅이 녹아 질펀하게 미끄러워진 데에는 그런 곳에다 연탄재를 덮어서 미끄럽지 않도록 만드는 일도 하였다. 나는 물론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였거나 그들의 업적을 직접 확인한 일은 한 번도 없다. 당시 나는 중암동 산 49번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추천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들은 여름철이면 새벽까지 일어나서는 남산 약수터까지 마라톤을 하였다. 66년 여름과 67년 여름 새벽을 줄곧 뛰었던 것이다. 내가 이 청구 용사들을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967년 2월 내가 수도육군 병원에서 담낭절제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을 때 일이다. 그달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노라는 사연을 간단히 엽서로 띄우면서 혹시라도 병원으로 문병하지 않도록 곧 퇴원하게 될 테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그래서 그 꼬마들은 내가 퇴원할 때까지 다행히 병원에 오지 않았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이 2번이나 찾아왔다가 2번 모두 위병소에서 거절당하였음을 알았다. 그것도 삶은 계란을 싸가지고 왔었단다. 더욱이 나이가 제일 어린 이규승이는 평소에 같이 걸어갈 때에도 내 팔에 매달리며 걸었는데 한 번은 저 혼자서 병원까지 왔다가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물론 삶은 계란은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벼르고 별렀던 서울흥 소풍 때에도 계란을 싸가지고 갈 수 없었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문화동에서 멀리 병원까지 걸어서 왔다가 걸어서 돌아간 것이었다.
지금 옥방에 구속된 몸으로 이 글을 적으면서도 애석하고 마음 아픈 이른바 실패의 기억처럼 회상되는 일이 하나 있다. 1968년 1월 3일에 청구의 꼬마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간소한 회식을 갖자고 제의하여 이들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약속 날인 1월 3일 12시 동대문 체육관 앞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들의 초대를 위하여 어머니에게 이들의 면면을 말씀드려 회식의 준비에 각별한 애정을 느끼게끔 미리 털을 닦아놓기까지 하였던 터였다. 12시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추운 버스 정류장에서 이들을 기다렸다. 처음 1시간은 12시 약속을 1시 약속으로 착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40분은 도중에 무슨 일로 좀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1시간 40분을 행길가에 서서 기다렸다. 흔히 약속 시간보다 1시간씩이나 일찍 나타나곤 하던 이 녀석들의 특유의 버릇을 생각하여 근처의 담배가게에 소상히 문의해 보는 일도 있지 않았다. 나는 어깨를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의 실망을 위로하여야 하였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까닭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사실은 그들이 나오지 않은 이유 자체가 심히 모호한 것이기도 하였다. 어쩌면 나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부모들로부터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당하였는지 그들의 대답과 표정은 끝내 모호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분명한 해명이 없는 채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다. 바로 이 점에서 나의 고충이, 그리고 그들 쪽에도 하나의 고충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종류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이 한두 번, 그나마 가볍게 노출되었던 것 외에 무슨 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고작 검정고시로 가난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이들에게 중학교의 입학금과 학비를 내가 조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를 상당히 우울하게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나는 감상적으로 되는 나를 애써 경계하면서 이러저러한 논리를 갖추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문득문득 눈앞에서는 이 국민학교 7학년, 8학년의 위축된 모습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범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달 10원씩 붙는 우리들의 우편저금이 먼 훗날 어떠한 형식으로 이 잃어버린 중학 시절의 공허와 서름을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1966년 이른 봄철, 민들레 씨앗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회유하였던 나와 이 꼬마들의 가난한 이야기는 나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더욱 쓸쓸한 이야기로 잊혀지고 말 것인지. 언젠가 먼 훗날 나는 서울흥으로 봄철의 외로운 산책을 하고 싶다. 맑은 진달래 한 송이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편희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편의정에 내가 만난 랩걸. 랩걸은 식물학자 호프 자런이 자신의 삶과 연구 경험을 식물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 풀어낸 과학 에세이이자 회고록으로 과학자의 삶을 감성적이고도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이 어떻게 과학을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 저자는 자연 속에서 자라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가고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식물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연구자가 된 그녀는 실험에 반복되는 실패, 부족한 연구비,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갑니다. 특히 평생의 연구 파트너인 빌과 함께 실험실을 꾸리고 연구를 이어가는 과정은 과학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협력과 신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저자는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연구와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여성 과학자로서 마주하는 구조적인 어려움과 편견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식물을 연구하는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집념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며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연구실을 세우고 삶과 과학을 이어갑니다. 이 책은 식물의 생존 방식과 인간의 삶을 교차해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끝내 성장해 나가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과학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패와 인내, 그리고 작은 성취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난 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함께 읽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천문학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그건 그때 시기에 저에게 찾아온 위기와 괴로움들로 속이 편할 날이 없을 때 거대한 우주를 보며 이 작은 지구, 그 안에 더 작은 인간들의 찰나의 삶 속에서 괴로움은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일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마음이 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을 만나 요즘 근황에 대해 얘기하다가 과학책이 재미있다고 얘기를 하자 추천해준 책이 이 랩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천문학이 아닌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하면 거대한 하늘을 보며 높고 넓고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의 모양에 기분 전환을 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 책은 땅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에 흥미가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천문학에 흥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야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분야의 내용이라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인의 추천이 감사해서 꼭 읽어내고 읽었다고 얘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읽었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내용, 가슴에 와닿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후 다른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이 랩걸 책 속에 나오는 문장이 언급되어 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세이 공저에 참여하면서 매일 책을 읽고 필사하고 단상을 쓴 글 한 편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저는 다양한 책 속에서 그때그때 발췌한 문장과 단상을 훑어보니 이 랩걸 책의 내용에서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엄마에 빗대어 쓴 단상글을 발췌하게 되었고 읽을 때만 해도 그냥 읽어버리고 치우자라고 생각했던 이 책이 다시 마음에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낭독 고급반 책을 자유롭게 선정하게 되면서
어떤 책으로 마지막 낭독 연습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저는 두껍기도 하고 문장도 길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가 많아 코칭받는 거에 집중하여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책이었기에 당연히 버벅거릴 수밖에 없었는데도 성우님께서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셨을 때 나는 왜 여전히 이 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수업에는 그동안 잘 되지 않던 대화체를 발췌했고 감정을 실어보려고 했지만 연기력의 문제인지 공감의 부족인지 여전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급반을 하면서 저는 확실히 연습의 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초급반이 너무 힘들어 이후에는 낭독을 열심히 하지 않은 채 고급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고급반 낭독회를 하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낭독 연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저도 낭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식물과 같다. 빛을 향해 자라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과학을 선택한 것은 과학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집, 다시 말해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를 내게 제공해 준 것이 과학이었다.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확실히 안 유일한 사실은 언젠가 내 실험실을 갖게 된다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아빠도 아빠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작은 마을에서 아빠는 그냥 과학자가 아니었다. 아빠는 마을 유일의 과학자였다. 그리고 과학자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아빠의 정체성이자 신분이었다.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내 욕망의 근본은 깊은 본능의 토대를 두고 있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한 번도 살아있는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본 적도 없었다. 여성 과학자로서 나는 여전히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다른 것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나는 세 개의 실험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했다. 세 개의 빈 방에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었고 각 실험실은 그전 것보다 더 크고 좋았다. 현재 내가 있는 실험실은 거의 완벽하다. 상쾌한 하와이에 자리 잡은 실험실은 하늘에 자주 무지개가 걸리고 하와이 무궁화가 1년 내내 만개한 가운데 자리 잡은 웅장한 건물 안에 있다. 이렇게 거의 완벽한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늘 새로운 실험실을 만들고 더 많이 원할 것을 알고 있다. 내 실험실은 대학 청사진에 표시된 T309호실이 아니라 자런 실험실이고 어디에 자리하든 언제나 그렇게 불릴 것이다.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담을 것이다. 내 실험실은 불이 항상 켜진 곳이다. 그 방에는 창문이 없지만 창문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내 실험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익숙한 곳으로 서로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내 실험실은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움직이고, 서고, 걷고, 앉고, 물건을 가져오고, 나르고, 오르고, 기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잠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은 곳이다. 자는 것 말고도 할 일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상처받고 다치면 문제가 되는 곳이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문이 붙어 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다. 장갑을 끼고 보호 안경을 쓰고 발가락을 감싼 신발을 신어서 위험한 실수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곳이다. 내 실험실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은 곳이다. 서랍들은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물건들로 가득하다. 내 실험실은 모든 물건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못생겼어도 존재 이유가 있다. 아직 그 용도를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내 실험실은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죄책감이 내가 해내고 있는 일들로 대체되는 곳이다.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은 것, 아직 납부하지 못한 신용카드 고지서, 씻지 않고 쌓아둔 접시들, 면도하지 않은 다리 같은 것들은 숭고한 발견을 위해 실험실에서 하는 작업들과 비교하면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이 된다. 내 실험실은 아직 내 안에 있는 어린이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곳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와 노는 곳이다. 내 실험실에서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도 있다. 그곳에서는 1억 년 된 돌을 분석하기 위해 밤을 새워 일할 수도 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그 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면서 나에게 밀어닥친 그 모든 어리둥절하고 발갑지 않은 일들, 세금 신고, 자동차 보험, 자궁경부암 검사 등은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무 상관도 없어진다. 전화가 없는 그곳에선 아무도 내게 전화하지 않아도 마음 상하지 않는다. 문은 항상 잠겨 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모두 아는 사람들이다. 바깥 세상이 실험실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은 내가 진짜 나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내 실험실은 교회와 같다. 그곳에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들어갈 때 나를 반기는 기계음은 교회로 신도들을 이끄는 찬송가와 같다. 그곳에서 대충 누구를 보게 될지, 그들이 대충 어떻게 행동할지 나는 안다. 그곳에는 침묵이 있고 음악이 있다. 그곳에서는 언제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언제 그 친구들이 각자 생각에 잠길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둬야 하는지를 나는 안다. 내가 따르는 의식들이 있고 그중 어떤 것은 이해하고 어떤 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 따른다. 그곳에서는 나 자신이 최선의 나로 고양되어 나의 임무를 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내 실험실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날에 가는 곳이다. 세상 모든 곳이 문을 닫는 휴일에도 내 실험실은 열려 있다. 내 실험실은 도피처이자 망명처이다. 그곳은 직업상 전투를 벌이다가 후퇴해서 몸을 쉬는 곳이자 내 상처를 돌아보고 갑옷을 보수하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자라난 내가 진정으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실험실은 내가 글을 쓰는 곳이기도 하다. 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거의 아무도 말로는 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서 5사람이 10년 동안 한 연구를 6장의 인쇄물로 정제해 표현할 수 있는 드문 글을 쓰는데 아주 익숙하다. 그런 글들은 작업의 상세한 내용을 레이저 메스만큼 정확하게 서술하지만 동시에 그 매끄러운 아름다움이란 실제 사람이 입으면 훨씬 덜 완벽해 보일 옷의 아름다움을 극도로 돋보이게 할 늘씬한 마네킹의 것, 일종의 기교다. 논문들은 하나하나 훈장처럼 획득한 주석들도 대학원생이 나처럼 살지 않겠다고 코웃음을 치며 갑자기 일을 그만둔 후 몇 달에 걸쳐 고생고생하며 다시 만든 데이터도 내보이지 않는다. 현실이라 믿기지 않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슬픔에 마비된 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5시간 걸려 겨우 쓴 문단 하나도 프린터에서 나와 아직 식지도 않은 초안을 우리 아기가 크레용과 애플소스로 범벅을 만든 일도 내 논문에는 잘 자라준 식물들과 순조롭게 끝난 실험들,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고 나와준 데이터가 담겨 있다. 그러나 곰팡이와 절망 속에 썩어버린 정원들, 무슨 짓을 해도 안정되지 않던 전기 신호들, 절대 밝힐 수 없는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밤늦게 급하게 확보한 프린터 잉크 이야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재앙을 거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미 그 길을 걸어 다시 그 경험을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아부으며 과학을 하는지 말할 수 있는 저널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아침 8시는 어김없이 닥쳐온다. 화학약품들을 다시 채워넣고 월급을 정산하고 비행기표를 사야 할 때가 다시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목에 차오르는 고통과 자부심, 후회, 두려움, 사랑, 갈구를 내뱉지 못하고 삼키며 책상에 코를 박고 또 하나의 과학 논문을 완성한다. 20년을 실험실에서 일하는 동안 내 안에서는 2가지 이야기가 자라났다. 내가 써야 하는 이야기와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조금 진정이 됐는데 끝났어요. 다음은 이미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애의 내가 만난 순례주택. 이 책은 16살 수림이와 75살 순례씨를 중심으로 철없는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어른인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빌라촌 사람들을 무시하던 수리민의 가족은 외할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순례주택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사 후에도 허세를 버리지 못해 이웃들과 갈등을 빚지만 순례 씨의 배려와 나눔, 수리미의 도움,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순례주택 이웃들의 모습에 자극받아 조금씩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집을 잃고 빌라로 이사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거칠애와 학벌, 재산에 집착하는 부모와 달리 주인공 스리미는 순례 씨와 이웃들을 통해 진정한 어른이란 책임과 태도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순례주택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삶을 마주하는 태도,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성장의 의미를 따뜻하면서도 위트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낌없이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순례 씨였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던 수림이 엄마가 괘씸해서라도 도움은커녕 고생 좀 해봐라 할 수도 있었는데 순례 씨는 오히려 넉넉하게 품어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도 순례 씨처럼 유쾌하고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동경을 품은 채 책장을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낭독회를 준비하며 다시 만난 순례주택은 제게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에는 순례 씨라는 완성된 어른만 보였다면 이번에는 그 곁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16살 수리미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수리미는 철없는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그들을 보듬으며 스스로 자기 삶의 몫을 해내는 아이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마음의 키는 훨씬 큰 수리미를 보며 참 대견하고도 뭉클했습니다. 부족한 점 투성이인 가족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수리미를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3월 초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이 학업으로 힘들어하자 대학생이 된 아들이 슬그머니 다가가 한마디 하더군요. 힘들 때는 언제든 오빠한테 연락해. 그 무심한 듯 따뜻한 한마디가 어찌나 어른스럽게 느껴지던지요. 막 대학생이 되어 자신도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며 적응하기 힘들 텐데 힘들어하는 동생을 생각해주고 도움 주려는 그 마음이 꼭 수림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제가 만난 순례주택은 특별한 영웅들이 사는 곳이 아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사람들이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넘어지면 기꺼이 손 내밀어주는 다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초급반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낭독이라는 길 위에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신 송정희 성우님, 그리고 늘 곁에서 함께 소리내어 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이곳 송정희 낭독학교 공동체가 또 하나의 순례주택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감사히 간직하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순례주택 사람들로 오래도록 함께이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주택 주소는 거북로 12길 19 거북동이다. 402호에 건물주 75살의 김순례 씨가 산다. 순례 씨는 유능한 세신사였다. 때를 밀고 마사지해달라는 손님이 줄을 섰다. 재능을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보려고 뛰어든 일이었다. 45살에 순례주택 자리에 있던 1층 양옥집인 부 순례주택을 샀다. 순례 씨는 그 집을 떼탑이라고 불렀다. 때를 밀어주고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떼탑 시세가 배로 뛰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건 순례 씨 스타일이 아니었다. 10년 전 떼탑을 허물고 현 순례주택을 지었다. 임대료는 시세를 따라 정하지 않았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받았다. 내 이름은 오수린, 거북중학교 3학년이다. 원더 그랜디움 103동 1504호에 가족이 산다. 원더 그랜디움에 거주하는 내 생물학적 가족. 주요 멤버는 엄마, 아빠, 언니다. 나는 1군들 사이에 어색하게 낀 2군 후보 선수쯤 된다. 우리 수림이 왔어. 402호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된장과 미역이 섞인 냄새. 술래 씨는 김밥을 먹을 때도 국물을 준비한다. 국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수림아, 이거 1인분 맞냐? 아, 내장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래. 2인분 같은 1인분? 이놈의 비니로 호일, 무릎팍 안 아팠으면 줄였을 것을. 술래 씨는 빈 반찬통을 들고 음식을 사러 간다.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유행에 한참 지난 옷을 입고 통에다 음식을 담아 너덜너덜한 장바구니에 담으니 잘 모르는 사람은 엄청 가난한 노인인 줄 안다. 수리마, 승갑씨가 야채김밥 주문했는데 어북분식에서 참치김밥 준 거 생각나니? 어, 승갑씨가 그때 500원 더 주고 왔잖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나도. 할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재료를 속이거나 대강 공사하는 일이 없었다. 쉽게 돈 벌려는 사람을 싫어했다. 75까지 땀 흘려 일하며 살았다. 그런 할아버지가 연 12% 수익에 혹해 태양광 발전에 뛰어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투자만 한 게 아니었다. 사기꾼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줬다. 재산은 모두 은행과 사기를 친 사람들 몫이 되었다. 그래도 빚이 많았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 했다. 원더 그랜디움 103동 1504호는 경매로 넘어갔다. 1군들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딱 3주다. 술래씨, 할아버지가 몰래 태양광에 투자해서 서운한 거 없어? 없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날렸는데 뭐. 정말? 서운한 건 없는데 마음이 좀 아파. 왜? 나한테 말도 못하고 늙어서 전기공사 못하면 너희 식구들 돈 못 대줄까 봐 혼자 고민한 게 불쌍해.
술래 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너 오늘 왜 먹는 게 시원찮아? 아침 많이 먹었어? 술래 씨가 돼지어파를 숟가락에 얹어주며 물었다.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뭐, 나 키우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뭔 소리래? 나 때문에 유럽도 못 가고. 은퇴한 사람들이 걷는 길, 유럽에 있는 순례자의 길 가고 싶었다며. 뭐 신문에서 보고 잠깐 가고 싶었지. 그리고 순례자의 길 걸어야 순례인가? 나는 그런 길 안 걸어도 원래 순례야. 나 키우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지? 돈이야 다 못 쓰고 죽을까 봐 걱정인데 일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순례 씨는 바보야? 공치사 하려고 키웠나? 내가 선택한 길이야. 왜 네 맘대로 바보 같다고 판단해? 이봐, 최측근. 최측근, 오늘 왜 그래? 솔레 씨가 젓가락을 놓았다. 입이 안 떨어졌다. 내가 온통 솔레 씨 짐인 것만 같았다. 최측근, 빙빙 돌지 말고 중요한 부탁을 얘기해. 솔레 씨가 살그머니 내 손을 잡았다. 손을 잡으니까 조금 용기가 났다.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 살게 해줘. 용돈은 벌어서 쓸게. 알바해서. 가출하려고? 아니, 일꾼들이 월세 보증금도 없대. 같이 살기 싫던 사람들이야. 내가 떨어져 나간다면 못 이기는 척 놓아줄 듯. 엄마 아빠는 5mm만 있으면 됨. 네 부모가 몇백도 없다고? 어, 나는 술리스에게 그동안 일꾼들에게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다. 상속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딸이 떨어진 오늘 아침까지의 일은. 넌 괜찮아? 뭐, 이렇게 가난해진 상황 말이야. 어, 그냥 뭐랄까, 땅에 닿은 느낌?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 아니, 나쁜 의미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나는 술래 씨가 오해하지 않도록 땅에 닿은 느낌을 설명했다. 절망보다는 편안함에 가까운 그것에 대해. 어렸을 땐 술래 주택에만 오면 편안했다. 뭔가 마음의 모든 긴장을 풀고 지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어렴풋이 내가 아파트에서 누리는 것들에 할아버지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녹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친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며 사는 것도. 할아버지 지친 모습을 보는 게 문득문득 불편해졌다. 내 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 거북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다. 15층만큼이나 허공이 떠있는 느낌이었다. 할아버지 집이 존재하지 않는 이제야 허공에 있던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다. 추락하는 중에 치명상을 입지만 않는다면 곧 땅을 딛고 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그렇게 땅바닥에 닿은 느낌이구나. 나쁘지 않아. 술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수리마,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글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수리마, 승갑씨 곁에 있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그거 같아. 딸한테 뜯기고 살게 둔 거. 돈 주지 말라고 하면 내가 재산 욕심 있는 걸로 오해받을까 봐 한두 번 말하고 말았지. 승갑씨는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재건축할 때 잠깐 이사하는 것도 알아봐줬어. 네 부모는 지금껏 저절로 살 곳이 생기는 세상을 살았지. 맘대로 아버지 돈 쓰는 세상만 산 거야. 승갑씨가 그 사람들 철들 기회를 뺏었는지도 몰라. 할아버진 왜 그랬을까? 승갑씨는 젊어서 아내와 사별했잖아. 겁이 많았지. 네 엄마 몸 약하다고 걱정 많이 하고. 연달아 애 낳고 우울증 왔을 때, 아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었어. 딸 부탁 안 들어주면 우울증 재발하지 않을까. 엄마 닮아서 일찍 죽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그 걱정이었지. 고시원에서 살면 철 좀 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온실에서 쭉 살던 사람을 갑자기 벌판에 내려다 놓을 수는 없는 거야. 말라 비틀어져서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수리마, 우리 그 사람들 온실 밖에서 적응 훈련하게 도와주자. 무슨 수로? 201호로 데리고 들어와.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 해줄게. 술래 씨가 별일 아닌 듯 말했다. 술래 씨는 호구야? 나 거저 키워주고, 할아버지한테 집 싸게 빌려주고, 할아버지 돈 받는다고 의심받고, 이젠 그 진상들을 데리고 와 속을 썩겠다고? 하고 말해버릴 줄 알았다. 그런데 입에서 딴소리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부표를 잡고 표류하던 일군들을 부조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았다. 이 진상들을 데리고 순례주택으로 가려면. 순례 씨가 나 거저 키워준 거 잘 알고 있지? 아빠, 알아? 아니, 몰라? 알아. 보증금 드릴 돈이 모아지면 조금이라도 드릴 거지? 어, 어, 꼭 그럴 거라 믿어. 엄마, 아빠는 지성인이니까. 근데 수리마, 너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니? 밥도 잘하고? 응, 난 이 집에서만 모질이었어. 시간이 얼마 없어. 어서 중고나라에 살림 내놔야 돼. 아빠랑 언니는 인터넷 중고서 좀 들어가서 책 팔아. 이게 201호 도면이야. 싱크대도 훨씬 작아. 꼭 필요한 것 빼고 돈이 되는 부엌 살림도 다 팔아. 못 파는 건 무료로 가져가라고 해. 폐기물 스티커랑 쓰레기 봉투 값도 아껴야 되는 형편이니까. 이사가 손 없는 날 걸리면 비용 확 올라. 빨리 살림 줄이고 이삿짐 비교 견적 받고 날 잡아야 돼. 보증금 없이 들어가면서 도배해 달라기 미안한데 순례 씨가 해준대. 할아버지가 관리하던 집이라 상태는 좋아. 입주 청소 평당 10,000원씩 14만 원 나올 거야. 내가 가서 틈틈이 할게. 카드 돌려막고 있는 상황에 14만 원을 청소해 어떻게 써? 살림 정확하게 재?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져가면 안 돼. 못 들여놓을 가능성이 높아. 일군들은 얼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리마, 그런 세상 사는 법은 어디서 배웠니? 나는 거북마을이라고 하려다가 엄마를 한번 쿡 찌르고 싶었다.
빌라촌에서.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박용희 낭독가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미애 선생님의 온기를 이어받아 저희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용희의 내가 만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둘째 딸아이가 중학교 시절 낭독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고 사람이 벌레로 변한다는 소재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 눈여겨 봐두고 있던 책이었기에 고급 과정에서 낭독을 하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다.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의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카프카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영향으로 모국어인 체코어보다는 독일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변신이라는 소설도 독일어로 쓰여졌다. 소설 변신이 쓰여진 19세기 말의 독일 상황은 인간의 가치가 오로지 경제적 능력으로 판단되는 시절이었다. 이런 시기 인간이 노동력을 상실하면 아무 가치가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노동자가 노동력을 잃게 되면 쉽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되었고 노동력을 잃은 사람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팽개쳐졌다. 이 시기 카프카는 노동자 재해보험국에서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15년간 맡아서 해왔다고 하는데 카프카는 사고로 노동력을 잃은 노동자들을 보면서 많은 회의적인 생각을 했다고 한다. 변신은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초현실적 상황을 표현하면서 현실 세계의 모순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레고르는 벌레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처럼 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겉모습은 변하였지만 내면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가족들은 쉽게 그레고르를 인정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진다. 그레고르는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되며 홀로 남겨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심지어는 그 시체까지도 가족이 아니라 파출부 할멈이 치우게 된다. 그레고르는 과연 벌레일까? 겉모습이 벌레라고 정말 벌레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 벌레라는 존재이지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삶을 걱정하는 그레고르의 모습과 벌레가 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들을 아들로서 느끼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가족의 모습이 상반된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아프게 다가온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세상이 따뜻하여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치욕스러워 세상이 살 곳이 못 된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함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벌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레로 잘못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작가는 세상을 제대로 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올바른 눈으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다. 벌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겉만 보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 그리고 그 벌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변신. 프란츠 카프카 소설, 루이스 스카파티 그림. 이재왕 옮김. 출판사, 문학동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어 보니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고 그 배는 다시 활 모양으로 휜 각질의 칸들로 나뉘어 있었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주르륵 미끄러져 내릴 듯 둥그런 언덕 같은 배 위에 가까스로 덮여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애처롭게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다소 작기는 해도 사람 사는 방으로 손색이 없는 그의 방은 낯익은 사면의 벽들로 둘러싸여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제 그레고르는 매일 이런 식으로 식사를 받아 먹었다. 하루 2번.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잠들어 있는 아침 시간과 모두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후였다. 점심을 먹고 나면 부모님은 잠시 낮잠을 잤고 하녀는 여동생이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켜 내보냈던 것이다. 그들도 분명 그레고르가 굶어 죽는 것은 원치 않았겠지만 그의 식사에 대해서 여동생이 들려주는 것 이상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동생 또한 부모님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슬퍼할 만한 일은 가급적 겪지 않게 해드리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고 있었으므로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그레고르는 자신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싶었다. 이 2달 동안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매일 똑같은 생활만 되풀이할 뿐 사람들과 통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바람에 머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방이 텅 비어버리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가구들로 꾸며진 아늑하고 따뜻한 방을 그는 정말 텅 빈 썰렁한 동굴로 바꾸어 버리고 싶었던 걸까?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물론 사방으로 자유롭게 기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꼭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 그는 이미 잊고 있었다. 거의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아무것도 치워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가구들은 분명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을 놓칠 수는 없다. 가구들이 무의미하게 기어다니는 그의 길을 방해한다면 그것 역시 그에게는 해가 아니라 큰 득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의 옆으로 무언가가 휙 하고 가볍게 날아와 떨어지더니 앞쪽으로 대굴대굴 굴러왔다. 그것은 사과였다. 곧이어 뒤쪽에서 2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깜짝 놀란 그레고르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더 이상 도망쳐봤자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사과로 폭탄 세례를 퍼붓기로 결심한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찬장 위의 과일 접시에서 사과 몇 알을 집어 양쪽 주머니에 가득 채워 넣은 다음 제대로 겨냥하지도 않고 되는 대로 사과를 집어던졌다. 조그맣고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라도 띈 듯 이리저리 뒹굴며 서로 부딪혔다. 약하게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상처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곧바로 뒤이어 날아온 사과는 달랐다. 그것은 그레고르의 등을 제대로 맞추어 깊숙이 들어가 박혔다. 불시에 당한 이 엄청난 고통이 자리를 옮기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듯 그레고르는 몸을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히기라도 한 듯 그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모든 감각들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며 그는 그만 그대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 내쫓아야 해요.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것이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도대체 저것이 어떻게 오빠일 수 있겠어요? 저것이 정말 오빠라면 우리가 자기와 같은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은 벌써 알아차리고 제 발로 나가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오빠는 비록 잃어버렸을 망정 오빠에 대한 기억은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짐승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나중엔 틀림없이 이 집 전체를 독차지하고서 결국 우리를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신사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저것 좀 보세요, 아버지. 그럼 이젠 어쩐다?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자신이 이젠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졌다. 게다가 기분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온몸에 통증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차차 약해져서 마침내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등에 박혀 썩어버린 사과와 그 주변의 염증 부위가 솜털 같은 먼지로 온통 뒤덮여 있었는데 이미 그런 것들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 대해 감동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여동생보다 그 자신이 더욱 단호할 것이다. 탑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이렇게 공허하고도 평화로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창밖의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한 것까지는 아직 알 수 있었다. 그러고는 그의 고개가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툭 떨어졌고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흘러나왔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쉼없이 바쁜 세상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내게 해주는 석유나 낭독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낭독가님. 석유나의 내가 만난 이 중 하나는 거짓말. 작년 성우님과 함께하는 낭독을 처음 만났을 때 낭독은 책을 깊이 있게 만나는 또 다른 독서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게 낭독은 깊이 있는 독서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나의 진짜 목소리인지 여전히 저는 헤매입니다. 화났을 때 내는 세대고 거친 목소리만이 전부인 것 같고 나이가 들어도 성숙해지지 않은 채 덜 여문 풋사과 같은 성품이 본질 같아 쓰라립니다. 누구나 덜 여문 부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고 여물고 완숙해지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되새겨 봅니다. 늙어가는 길의 완자락에서 제 목소리는 함께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여정이 목소리에 배어 있을 테니 온전하고 담담하게 그렇게 품어 마침내 단단하게 발성하길 바라봅니다.
제가 낭독할 책은 김혜란 작가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 책은 온통 서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 형태의 가족의 죽음이 여기 나오는 미숙한 이들을 덮고 있고 그럼에도 미약한 온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속에 타인을 향한 연민을 품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조금은 더 다정해지고 따뜻한 마음에 기대기도 하고 품으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한 발을 내일로 내딛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서툰 부분이 있지만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품고 완숙해지기 위해 목소리로 마음을 발성해 봅니다. 낭독할 부분은 첫 장과 종장입니다. 책에 나오는 세 아이, 지우, 채우, 소라 중 지우가 나옵니다. 지우는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정말 실수로 발을 헛디뎠을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지우를 괴롭힙니다. 키우는 도마뱀 용식이와 그림에만 마음 붙일 곳 둔 지우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 김혜란 장편소설 문학동네 1. 지우는 케이시 한 파출소의 의자에 앉아 보호자를 기다렸다. 공사장 숙소에서 나와 서둘러 뛰다가 오토바이 배달기사와 부딪히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을 치른 뒤였다. 경찰은 지우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다. 지우는 엄마는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오래전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경찰이 혹시 다른 어른은 없는지 묻자 지우는 할 수 없이 선호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그러곤 유리문밖 바람에 휘청이는 2월의 겨울나무를 바라보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지우는 어려서부터 지우개를 좋아했다. 작고 말랑한 데다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값도 비싸지 않아서였다. 훌쩍 키가 자란 뒤에도 지우는 종종 우울에 빠져들 때면 손에 미술력 떡 지우개를 쥐고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눌러주는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어도 그럭저럭 무난하고 무탈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일었다. 물론 그런 기분은 잠시뿐이고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며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는 걸 알았지만 스스로에게 희망이나 사랑을 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해 지우는 자신에게 겨우 할 일을 줬다. 그 중 하나가 연필가루 위에 연필가루를 얹는 일. 선 위에 또 다른 선을 보태는 일이었다. 지우는 그걸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었다. 지우는 요즘 빈 종이 앞에서 계속 엄마 생각이 났다. 아기 때 엄마가 반복해 읽어준 그림책이 떠올라서였다.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던 어른들의 목소리는 대부분 다정했다. 그건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이들의 평온함.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얼마나 난폭하든 또는 얼마나 위험하든 주인공도 또 자신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것임을 아는 이들의 온화함이었다. 죽음을 자꾸 경험하고 죽음을 반복할 때마다 번번이 살아 돌아온 이의 자신감 혹은 너그러움. 옛날에 목소리는 먼 데서 흘러나오는 노래 마냥 계속 이어졌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 지우는 잠자코 그 소리에 집중했다.
신은 밤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뭔가 허전해 고민하다 자신의 엄지 끝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런 뒤 그 엄지로 하늘 한 곳을 문질렀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 안에서 지우에게 응답하듯 저쪽에서 밝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시 피로와 허무에 절어 살던 지연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만큼은 힘을 주어 연극적인 효과를 냈다. 그러곤 어린 지우의 눈썹에 엄지를 댄 뒤 장난치듯 꾹 눌러댔다. 그래서 지우는 훌쩍 자란 후에도 학교 운동장에 땅거미가 질 때면 지겨움과 무서움이 분간되지 않고 최근 세상을 떠난 엄마가 몹시 그리워질 때면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제 눈썹을 꾹 눌러보는 아이가 되었다. 어느 때는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달래지지 않아 스스로 이야기를 짓는 아이가 이를테면 이런 식의 옛날에 세상에 자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노래도 없던 때 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그 밤을 덮고 자느라 세상에 인간은 이때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선의도 없다는 걸 잊었습니다. 첫날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만든 밤이 너무 편해서 24. 새벽녘 K씨, 한 파출소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다 잠든 지우는 낯선 기척에 눈을 떴다. 그러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누군가 막 몸에 바깥바람을 묻히고 온 걸 감지했다. 그 사람이 한자리에 서서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도 어찌된 일인지 선호 아저씨 혼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우는 선호 아저씨가 파출소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언가 설명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곤 얼마 뒤 아저씨를 따라 파출소를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어둡고 낯선 길을 한참 걷다. 건축 자재가 쌓인 어느 공터 앞에 섰다. 공터에는 크고 작은 트럭 몇 대가 드문드문 주차돼 있었다. 지우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흰색 화물 트럭에 올랐다. 지우는 조수석에 앉자마자 표 안 나게 주위를 흘깃거렸다. 종종 얘기로만 접했지 실제로 이 차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새벽 고속도로를 달렸다. 아직 동트기 전이라 주위가 어둑했다. 가로등 불빛과 자동차 전조등 사이로 싸락눈이 희끗희끗 스쳐 지나갔다. 눈송이. 지우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언젠가 장문 시간에 제출한 글이 떠올라서였다. 가난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 하나에도 머리통이 깨지는 것. 작은 사건이 큰 재난이 되는 것. 복구가 잘 안 되는 것.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오늘, 지우는 엄마를 잊고 웅식을 떠나보내고 선호 아저씨와 생전 처음 와본 동네에 어두운 고속도로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모두 거짓말 같았다. 죄송해요. 뭐가? 생각나는 사람이 아저씨밖에 없었어요. 배는 안 고파? 선호가 문득 지우의 시선을 느끼고 두 눈을 깜빡였다. 왜? 아니에요. 지우야, 네,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집에 가는 동안 나랑 게임 하나 하자. 왜 전에 네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
개학날 선생님이 알려줬다는. 거 있잖아. 무슨 거짓말 어쩌고 하는. 아,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요? 그거.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5개 중 4개는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거짓으로 꾸며야 한다는 거지? 네,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나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죽어 다행이라 생각한 적이 있다. 지우는 개인이 동창한 걸 점점 후회했다. 지금이라도 그만하지 할까? 지우가 갈등하는 사이 선우가 말을 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동료를 배반한 적이 있다. 나는 너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지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선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차분히 정면을 응시했다. 잠시 후 선우가 5개의 자기소개 문장 중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나는 너랑 살게 돼 기쁘다. 선우가 지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듯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다. 이 중 뭐가 거짓 같아? 마지막 거요. 선우는 그런 줄 알았다는 듯 싱겁고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어른스럽고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규칙을 어겨 미안한데 지금 내가 한 말 중 거짓은 없어. 최근 꿈속에서 지연이랑 약속했어.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언젠가 그렇게 네 엄마와 마주했을 때 떳떳하고 싶어. 그러니 부탁인데 지우야,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버려라. 주위의 눈발이 더 강해졌다. 그걸 보자 지우는 사방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왠지 엄마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어떤 거짓은 용서해주고 어떤 진실은 조용히 승인해주는 작은 기적처럼. 아저씨, 아저씨는 우리 엄마 만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얘기. 지연이랑 얘기하고 싶어. 밤새. 우리가 함께 했던 일뿐 아니라 지연이가 없는 동안 일어난 일 모두. 그리고 아저씨가 어릴 때 누군가 무척 나누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말들까지 다. 지연이가 생전에 참아 못하고 간 말들도 다 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지우야,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 엄마 말이야. 실족사 맞대. 뒤늦게 목격자가 나왔다나 봐. 목격자요? 응. 밤 낚시꾼들이었다는데 그분들이 엄마 목소리를 들었대. 뭐라고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대, 지연이가. 네가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엄마는 너를 위해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야. 그건 정말 사고였고 지연이는 살려고 하다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자. 친구네서 음식이도 데려오고. 멀리 겹겹의 산등성이 근처로 푸른빛과 분홍빛이 돌더니 주위가 차츰 밝아졌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풍경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보며 지우는 어릴 때 엄마가 자주 읽어준 그림책 내용을 떠올렸다. 하지만 삶은 이야기야 다를 테지. 언제고 성큼 다가와 우리의 뺨을 때릴 준비가 돼 있을 테지. 종이는 찢어지고 연필을 빼앗기는 일도 허다하겠지. 누군가 집을 떠나 변해서 돌아오는 이야기. 지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았다. 하지만 그 결말을 잘 믿지는 않았다. 누군가 빛나는 재능으로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 재능이 구원이 되는 이야기. 지우는 그보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이야기. 그래도 괜찮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에 더 마음이 기울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성장들. 하지만 실제의 우리는 그냥 돌아갈 뿐이라고. 그러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당시 자기 안에 무언가가 미세히 변했음을 깨닫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 삶의 나침반 속 바늘이 미지의 자성을 향해 약하게 떨릴 때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는 데다 거의 표도 안 나는 그 정도의 변화도 디오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다만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오래전 엄마가 자신에게 늘 그래줬듯이 활짝 펼친 그림책 앞에서 한 손으로 자신의 눈썹을 꾹 누르며 빛이 나왔습니다. 낮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주었듯이.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급 과정 내내 붙잡고 끝까지 끌어주신 송정희 성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낭독으로 만난 낭독가 선생님들이 계속 낭독해 나가는 모습도 제가 낭독을 붙잡게 해준 동기였습니다. 같이 한다는 건 때론 힘있게, 때론 약하게 연결되었더라도 연대의 감정으로 우주의 한 지점을 같이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낭독으로 이 광막한 우주에서 같이 한 점을 넘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빛과 같은 지금 저녁 시간이지만 한낮에 듣는 낭독 같은 이런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한 권의 책을 되게 집중도 있게, 밀도 있게 또 긴 호흡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고급반 선생님들 고급반스럽네요. 네. 지금 제 개톡으로 먼저 졸업하신 어떤 선생님께서 와, 여지까지 본 낭독회 중에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힘내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최고는 아니에요. 네. 어, 애쓰셨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채팅창에 우리 김민경 선생님께서 네, 옥쌤의 단아한 목소리에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마음 잘 느꼈습니다. 고급반 수료 축하드려요. 라고 해주셨고요. 또 고급반 낭독가님들 각각의 목소리 빛깔에서 들려주시는 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낭독해 오신 시간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을 견뎌주시고 또 낭독의 터널을 또 건너와 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강숙 선생님께서 낭독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숙 선생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애쓰셨어요. 저희는 또 낭독 인연 예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분 한 분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아, 네, 은주연 선생님, 네, 우리 은주연 선생님 같이 초급부터 오셨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오셔가지고 네, 고급반 선생님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주연 선생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고급반 수료 낭독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낭독관, 선생님들만 좀 남으시고,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